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DJ 한이고요. 오늘 사연은 황당하고 나쁜 학부모님을 만났던 사연자분의 이야기예요. 아주 속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지만 마지막에 사이다가 숨겨져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된 여성입니다. 요즘 참 시끄러운 일이 많죠. 그중 가장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사와 교권 문제잖아요. 저도 이와 관련하여 겪었던 일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털어놔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교사가 되었어요. 벌써 10년 전이네요. 교사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해도 임용고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범대 나와서 임용고시를 볼 때 얼마나 긴장하고 열심히 노력했었는지 몰라요. 사실 좀 더 어른스러운 아이들을 상대로 대학 보내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쪽이 좋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쯤 되면 뛰어난 아이들은 정말 뛰어나서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추는 아이들도 많아요. 물론 요즘 교권이 추락해서 교실 학생들 전반적인 수준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얌전하고 좋은 학생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존재가 지워지고 피해를 입은 일이 많아져서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였어요. 아직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 유치원을 나와서 학교에 막 입학하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면서 선생님을 부르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다 보면 제가 정말 세상 모든 아이들의 엄마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임용고시를 치르고서 다행히도 운 좋게 처음 본 시험에 합격하여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연봉이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였는데 아이들 수준도 높고 꽤 신경 쓰는 집안의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죠. 신규 때는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정말 좋은 학부모님들과 착한 아이들로 이루어진 반을 맡게 되어서 즐겁게 1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신규로 교사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떨리고 의욕이 넘치는지 아마 교사분들은 아실 텐데요. 조그만 아이들의 1년이 제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없던 의욕도 생기는 게 바로 교사들이랍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의욕 넘치게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가르치면서 1년을 보냈어요. 그래도 좋은 학부모님들과 인연을 맺으며 한 해를 보내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그 다음 해에도 그래서 조금 노하우가 생긴 상태로 조금 더 능숙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요. 2년 차에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약간씩의 트러블은 있었지만 그래도 상신내였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였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3년 차에 벌어지게 된 거였죠. 당시 3년 차에 처음으로 고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학년만 맡다 보니까 애들이 다 순했거든요. 아직 뭘 모르기도 하고 제가 타이르면 말도 잘 들었고요. 게다가 운 좋게 아주 좋은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학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5, 6학년쯤 되면 애들이 머리가 커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을 다른 선생님들께 듣기는 했는데 체감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덜컥 6학년 담임을 맡게 된 거였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문제 행동을 벌였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학급을 구성하다 보니 한꺼번에 3 정도가 한 반에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 연차에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이었던 제가 그 반을 맡게 된 거였죠. 고연차인 선생님들은 이미 학교 사정을 다 아시고 어떤 애들이 골치 아픈지를 다 아시니까 그 학급은 안 맡으려고 다들 버티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일이 밀려온 거였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저학년 아이들 그래도 나름 별탈 없이 2년 동안 잘 가르쳤고 그랬으니 저연차 젊은 여선생님한테 골치 아픈 애들을 그냥 떠맡겨버린 거였어요. 저는 사실 그것도 모른 채로 처음 맞는 고학년이니 정말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겠구나 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했었죠. 새 학기가 되어 처음 교실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난장판이더라고요. 원래 애들이란 쉬는 시간에 선생님 없을 때는 난장판인 게 당연하니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모두 앉으라고 이제 수업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몇몇 애들을 제외하고는 애들이 조용히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 말도 안 듣고 그냥 자리에 서서 계속 떠들고만 있어서 선생님이 들어온 줄도 모르나 하고서 좀 소리를 높여서 애들을 불렀어요. 애들아, 이제 좀 조용히 하고 수업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반 애들이 저를 쓱 돌아보는데 좀 귀찮다는 눈길 있죠? 그런 식으로 돌아보더군요. 저학년 애기들한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시선이라서 저는 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시선 가지고 애들 타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냥 서서 애들이 간신히 자리에 앉는 꼴을 보고 있었죠. 그 중에 유달리 한 애가 느적거리면서 늦게 자리에 가서 앉더라고요. 앉아서도 계속 다리를 떨고 책하고 공책을 집어던지면서 중얼중얼 대고요. 솔직히 저는 그 애가 요새 문제되는 발달장애라도 가진 아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 반을 맡을 때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는 없다고 알고 있었고 전달받은 바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상해서 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첫날은 어찌저찌 지나갔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제가 수업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여전히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이제 수업 시작한다고 제가 소리를 좀 높였어요. 그런데 애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으면 제 목소리가 충분히 안 들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 앉지 않기에 조금 더 크게 말을 했었죠. 그날도 애들이 귀찮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서는 미적거리면서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몇몇은 아예 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제 얼굴을 보고서도 교실에서 서서 계속 저희들끼리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와중에 한 애는 교실 바닥에 찍찍 침을 뱉어대고 있었어요. 저는 애들한테 다가가서 화가 나는 것을 참고서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자, 애들아, 이제 수업 시작할 텐데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싫은데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애들이 건방지다고는 해도 초등학생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말대답을 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고학년이라고 해도 아직 중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었는데 말이죠. 자, 자리에 앉아야 해요. 그래야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지. 하지만 어쨌든 요즘은 안 좋은 말로 꾸중이라도 하면 학생들이 도리어 선생님한테 반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건방진 아이들이 이런 말이 제대로 수능할 거라는 기대는 저도 하지 않았지만요. 싫은데요? 저 여기 서서 들을 건데요? 제 마음대로 할 건데요? 선생님이 뭔데 저한테 자리에 앉아라 마라 해요? 그 애는 숨도 쉬지 않고 저한테 따발총처럼 건방지게 말을 싸댔습니다. 학급 애들이 전부 못된 건 아니었어요. 얌전하고 착한 애들은 놀란 채로 저와 그 학생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주변으로 하필 그 품행이 바르지 않은 애들이 모여 앉아 있어서 걔네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얼굴이 굳어지는 반응을 즐기는 게 뻔했죠. 저는 겨우 교사로 일한 지 3년째 된 어린 선생님이었고 학생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것을 처음 겪어서 너무 당황했어요. 글쎄, 이걸 교사 자질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 교사라는 직업의 경험치를 다 쌓은 후에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당시 저연차 교사로서 아이들에 대한 경험이 무척 적은 상황이었고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버릇없이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어? 선생님 지금 저한테 소리쳤어요? 학생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가 빈정대듯이 말하는데 그때 기싸움에서 밀리면 정말 한 해 동안 아예 애들을 잡을 수가 없겠더군요. 주변에서 얌전한 애들도 숨죽이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좀 못된 애들도 제가 지지 않고 소리를 높이니까 움찔한 기색이었어요. 어쨌거나 아직 중학생도 안 된 초등학교 6학년들이었으니까요. 저도 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애들한테 말하면 자칫 아동 학대로 걸릴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절대 밀리면 안 될 것 같더군요.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니? 선생님 목소리는 원래 크다. 그리고 너 지금 선생님한테 대들었으니 뒤로 나가서 10분간 서 있거라. 책 들고 가. 공부는 해야 하지 않니? 제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으니 아이는 움찔하면서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건방지다고 해도 아직 어린애였어요. 사립초라서 아주 불량한 애들은 또 없었거든요. 사실 불안하기는 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도 선생님을 우습게 알아서 대들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 해 동안 애들 가르칠 걸 생각하면 물러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이 아이들을 전부 책임지고 가르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눈치를 보는 듯 했던 그 애는 곧 열받는다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굴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겨우 초등학생인 애가 그렇게 욕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론 요새 초등학생들이 정말 어른 못지않게 더러운 말도 하고 거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눈앞에서 실제로 목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죠. 게다가 제가 가르치는 제 학급에 그런 애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심지어 교실 바닥에 침까지 뱉더군요. 그런데 큰 소리가 나서인지 학기 초라 복도를 이리저리 다니며 학급들을 살피던 교관 선생님이 창문 너머로 나타나셨어요. 학급 다른 애들도 숨죽이고 전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 교감 선생님 얼굴도 보이지. 저는 물러나지 않고 단호한 태도지. 이러니까 그 건방진 학생도 더 반항하기가 애매한지 씩씩대면서 뒤로 나가더군요. 제가 책을 가지고 가라고 했지만 책을 도리어 책상 위에 집어던지고서 책상 다리를 걷어차면서 나갔어요. 저는 너무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뛰었지만 침착한 척 다시 교탁으로 돌아와서 앞에 섰죠. 그러고 나서 책을 펴라고 하자 애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책을 다들 폈어요. 지금 제가 저 건방진 애하고 기싸움에서 이긴 것이라 애들이 제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창문 밖에서는 교관 선생님이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서는 곧 사라지셨어요. 10분이 지난 뒤 쿵쾅대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 그 애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책상에 엎드려서 제 얼굴도 보지 않더군요. 뭐 괜찮았어요. 학급 다른 친구들의 공부를 방해만 안 한다면요. 문제는 그런 애가 하나 있으면 학급의 면학 분위기가 애초에 다 흐려져 버린다는 거였죠. 순하고 모범적인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 두세 때문에 공부도 하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지도도 받지 못한 채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애를 비롯해서 아까 저한테 빈정대는 눈빛을 한 3명한테는 절대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선생으로서 학생하고 기싸움을, 심지어 초등학생하고 기싸움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한심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밀릴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그날 수업이 모두 끝나고 나서 애들 가고 난 후 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동 선생, 내가 아까 지켜봤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떤 거요? 아까 애한테 소리친 거 말이야. 아휴, 걔 부모님이 좀 그런 분이거든. 언제 어떤 것으로 물고 늘어져서 1년 내내 골치 아프게 할지 모르는 일이라서 그래.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걔가 학급 분위기를 다 망칠 텐데요. 1년 내내 다른 애들이 피해를 정말 많이 볼 거예요. 걔가 들어간 학급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냥 송 선생도 포기하고 걔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게 좋아. 교감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교감 선생님 표정에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는 의미도 읽을 수 있었죠. 그냥 걔를 내버려 두기만 하면 6학년이니 딱 1년만 참으면 졸업시켜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을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애들 전학시켜버리거나 해서 학교에서 일단 나가기만 하면 그래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졸업이 딱 1년 남았으니 그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 건방진 학생 자신도 사실 문제죠. 아무리 건방을 떤다고 해도 겨우 초등학교 6학년생이잖아요. 지금 버릇을 고치면 그래도 향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시도도 안 해보고 항복한 채로 그냥 포기해버릴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아주 저연차 교사였고 나름대로 청운의 꿈을 꾸고 있던 때였기에 더 그랬죠. 게다가 그 애를 그냥 두면 같은 학급의 얌전한 아이들도 완전히 흐려진 분위기 속에 처할 게 뻔했고 어떤 아이들은 그 버릇을 닮아서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일단 저는 교감 선생님한테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서 나왔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애한테 져주지 않았어요. 그 건방진 애는 사사건건 저한테 맞서면서 저를 선생 취급도 하지 않으려고 들었죠. 어떤 때는 저한테 말대답을 하고 어떤 때는 대놓고 무시하면서 책도 펴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일단 교감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소리는 높이지 않았지만 일단 아이 앞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말을 들을 때까지 차분하게 계속해서 지시했어요. 그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배우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학기 초에 애를 잡아놓는 게 분명히 나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별다른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게 된 사건이 터졌죠. 그 애가 몰카를 찍으려고 덤빈 거였어요. 제가 치마를 입고 왔을 때 노골적으로 제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서 촬영하려고 들었거든요. 믿어지세요? 겨우 초등학교 6학년생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교실을 걸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 앞줄에 앉은 그 녀석이 슬쩍 발을 내밀어서 제 쪽으로 뻗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애들을 보면서 시선을 위로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서 앞쪽을 가려다가 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애 녀석이 운동화에다가 핸드폰을 붙여서 제 치마 아래쪽으로 넣어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학년을 가르칠 때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순간 열이 뻗쳐서 말이 안 나올 정도더라고요. 저한테 발각된 주제에 그 녀석은 난처해하지도 않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핸드폰을 슬쩍 지 쪽으로 가져가는데 제가 빼앗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핸드폰 주세요. 지금 제 물건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뭐 찍은 거야? 너 제정신이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있는 힘껏 높아져 있었죠. 네. 물론 아동한테 큰 소리를 내서도 거친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게 교사의 본분인 것은 알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침착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저도 당시에는 겨우 20 중반 갓 벗어난 저연차 교사였고 그 애는 덩치가 커서 거의 고등학생처럼 보일 정도인 애였어요. 제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화를 내는데도 그 녀석이 그러더군요. 그 핸드폰 내 거고 내가 찍은 것도 내 거예요. 선생님이 건드릴 권리 없어요. 핸드폰 내놔요. 초등학생 어린애가 딱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달고 다른 고등학생 양아치 같은 말투라서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저는 빼앗은 핸드폰을 그대로 들고 가서 파일 안에 쑤셔 넣었어요. 뒤에서 그 애 녀석이 쫓아오면서 핸드폰 내놓으라고 악을 질러대었고요. 안 된다 너. 이거 찾고 싶으면 부모님 오시라고 해. 선생님 치마 속까지 찍으려고 하는 너 같은 학생은 부모님하고 면담을 해야겠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걸 막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어지간한 청소년만큼 커다란 덩치의 남자애가 씩씩대면서 저를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바짝 붙어서 발을 굴러대는데 제가 진짜 제정신인가 싶었고요. 당연히 반 전체 분위기도 엉망이었지만 저는 미안하게도 학급 아이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장 제가 지금 학생한테 치마 속을 찍힌 짓을 당한 터라 손까지 떨려왔기 때문이었죠. 그 녀석은 저를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씩씩대면서 제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곧 쾅 하고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선생님이나 같은 학급 친구들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애였죠.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뛰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려고 어찌나 애를 썼는지 손이 후들거리면서 무릎이 떨리더군요. 하지만 지금 학급 애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랬다가는 남은 애들 중 좀 삐딱한 애들까지도 저를 우습게 볼 게 너무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이 학급 애들하고 같이 지내고 가르치는 게 악몽이 될 게 뻔했죠. 이를 악물고서 괜찮다는 듯이 얼굴을 가다듬고서 마치 걔가 원래 없던 것처럼 그냥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 녀석하고 비슷한 성향인 애들이 눈치를 보면서 딴지를 걸까 말까 하는 게 느껴졌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대로 쭉 수업을 진행하니까 말없이 수그러들더군요. 아마 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그 녀석들까지도 저한테 대들고 비웃고 나가버렸을 게 뻔했어요. 그나마 제가 무표정하게 수업을 지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였죠. 그러고 나서 저는 그날 교관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 몰카를 찍으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교관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별다르게 저를 위해서 화를 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참 그 애가 잘못했다면서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한번 참고 넘어가 주라는 말만 계속했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참고 넘어가 주라는 건지 말이에요. 게다가 학생의 훈육의 면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잘못한 건 확실히 짚어주고 벌을 받고 넘어가야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교감도 교장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시더군요. 교장 선생님은 도리어 저를 나무라듯이 말씀하셨어요. 그 송 선생 좀 참지 그랬어요. 걔 부모들이 아주 골치 아프단 말이야.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알아? 하지만 제가 이걸 참고 넘어간다고 해도 걔가 나중에 어떤 꼴이 될까요? 애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이제 애들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생각은 버려요. 그런 마인드로는 애들 가르치는 일 길게 못하니까. 아니 물론 손 선생이 아직 젊고 교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지. 손 선생은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들까지도 다 너무 골치가 아파진다고. 본인 혼자만 힘들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장 선생님은 답답하다는 듯이 저한테 그렇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제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사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 그 상황이 정말 이해가 가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렇게 얌전하거나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 저연차 교사이기도 했고 학교라는 조직의 분위기상 항상 다소곳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도 그때 아무런 말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다가 나왔었죠. 나와서도 정말 속이 뒤집혀서 퇴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한참이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이라 이미 해가 거의 저문 다음이었는데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은 많이 퇴근하시고 난 다음이라 저는 한숨을 쉬면서 애한테 빼앗았던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어차피 패턴으로 여는 것이라 저는 알 수 없었고 애 부모님 오면 면담한 다음에 열어서 제 치마 속 촬영할 영상을 지우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번호를 보니까 그의 부모님 번호였어요. 저는 애들 번호는 물론이고 부모님 번호까지 다 꼼꼼하게 저장을 해두었거든요. 그 애는 아마 저한테 혼나고서 곧장 부모님 퇴근하자마자 이야기를 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걔 부모님한테도 쓴소리를 좀 하겠노라 결심한 이후에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제가 여보세요 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에서 거의 귀가 찢어질 것처럼 엄청난 소리로 욕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화기를 통해서 그 아기가 가득 눌러 담긴 상대방의 욕설이 저한테 쏟아지는 걸 들으면 거의 정신이 먹먹해질 정도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서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맨 끝에 문장 하나 정도였죠. 네가 교사면 다야? 너 내가 내일 학교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신경질적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보통은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하시고 그 후에 면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먼저 애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정신이 먹먹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전화가 끊어지더군요. 저는 멍청한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다시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할 것 같은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방통행으로 욕설을 얻어먹었는데 바로 정신이 차려질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참 앉아있다가 손이 떨리는 걸 가라앉히고서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저쪽에서 딱 끊더군요. 몇 번 더 해봤지만 계속해서 끊어버려서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어두운 걸 보고 엄마가 급히 따라오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안 됐다. 별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애들이 말 안 들었어? 뭐 과일이라도 깎아줄까? 괜찮아요. 필요하면 이야기할게요.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로 평생 살아오신 분이라 굉장히 심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말했다간 거품 물고 넘어가실 게 뻔해서 그냥 제가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했던 거였죠. 저희 아빠는 또 다혈질이셔서 이런 일이 생기면 화를 내실 거라 제가 말하지 않는 게 나았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도 나 보호하려고 애쓰셨었지 싶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부모들은 항상 아이가 학교에서 혼나고 오거나 친구들과 싸우고 오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마련이죠. 아마 그 애의 아버님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불안해지면 욕설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녀석의 태도로 봐서는 부모님도 공격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는 감안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한 채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아마 시간이 없었는지 그의 아버님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 녀석은 아무 기색도 없는 채로 출석해서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눈길도 안 마주치고 고개를 이리저리 팩팩 돌리는 꼴이 전혀 반성한 기색은 아니었죠. 아마 오후나 퇴근 이후에 오지 않을까 싶었을 때였어요. 딱 점심시간 직전인 시간이었는데 끝나기 거의 20분 전쯤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려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라서 돌아보니까 거기 어떤 중년 남자가 시근덕대면서 서 있더군요. 저는 누구냐고 물으려다가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그 녀석 아버님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만한 사람은 그 아버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버님, 혹시 오늘 면담하러 오셨나요? 지금 수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 조금 기다리셔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학부모님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교실로 성큼성큼 들어오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멱살을 잡고 다짜고짜 밀치셨어요. 저는 너무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비틀거리면서 뒤로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교탁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대로 넘어졌다면 아마 크게 다쳤을지도 몰랐는데 어떻게든 중심을 잡아서 간신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탁을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네가 선생이면 다야? 어? 야, 네가 내 아들 핸드폰 뺏어갔어? 그거 너 강도질이야. 알아? 네가 무슨 권리로 얘 핸드폰을 빼앗아가? 너 공산당이야? 어? 남의 재산을 왜 손을 대? 그 아버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이 들어오자마자 제 멱살을 잡고 밀쳐서 놀라 손발이 떨리는 와중에 마구잡이로 고함까지 질러대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나이 겨우 20 중반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저연차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죠. 학급 아이들이 전부 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 애녀석은 저를 비웃는 얼굴로 빙글빙글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녀석 주변으로 앉은 비슷한 놈들도 희죽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고요.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너 뭐 애한테 소리 질렀다며? 야, 너 그거 아동학대인 거 알아? 죽을라고 이게 확... 내가 너 고소해서 교사 잘리게 만든다. 알아? 이런 게 선생이랍시고 자리 보존하고 앉아가지고 애한테 소리나 지르고 말이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일단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시고. 야, 됐어. 내가 지금 교장하고 교감한테 가서 단판 짓고 올라니까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서 그 아버님은 순식간에 애를 데리고서는 교실 밖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이제 정말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제가 봉변을 당하는 사이에 점심시간 벨이 울렸고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애들한테 밥 맛있게 먹으라는 인사만 간신히 한 채로 교무실로 들어왔어요.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한 30분쯤 뒤에 교장실에서 내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송 선생, 다시 그 아버님께 전화드려서 정중히 사과드려. 그리고 애한테 핸드폰 돌려주면서 또 미안하다고 사과 꼭 하고. 안 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왜 사과를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 불법 촬영물이 있는데 그걸 돌려주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대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송 선생,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건가? 내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야? 선생님이 되어서 교장 지시에 안 따르겠다면 어쩌자는 건가? 지금 잘 처신해야 해. 나도 그 아버님한테서 송 선생 보호를 못 해줘. 하지만요. 그 아버님,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성격도 험한 양반이야. 지난번 걔 4학년 때도 담임 선생님 고소해서 교사 바뀌었던 거 모르나? 내가 보호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속이 울컥거리더군요.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아버님 심지어 학교 앞쪽 골목 있지? 거기 정비소하고 있어. 동네 학부모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한번 그 사람이 물어뜯기 시작하면 어휴 진짜 골치 아파진다고. 머리가 아프더군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상 학부모와 소통을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게다가 그쪽에서 제 직업을 망가뜨리려 한다면 제가 저항할 수단조차 없는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멍하니 교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걔 아버지가 학교 앞 골목 정비소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안 돌아가는 머릿속으로는 저희 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쯤 있고 거기 1층에 정비소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마 거기인가 싶었어요.
사실 아빠 엄마 소유의 건물이고 관리인도 따로 있는 큰 건물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딱히 관심이 없는 곳이기도 했어요. 코로나 때 워낙 수익이 안 나와서 월세를 내려서 장사를 하게 해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걔 아버지가 정말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선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학생도 그 학부모도 진짜 꼴보기 싫고 오라통이 터지고 그렇더군요. 거기에 더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 학교라는 세상의 조직 생활이 정말 무척 허무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려니 곁에 있는 선생님들이 빨리 조퇴 먼저 하라고 지금 애들 가르칠 정신이 아닐 것 같다고 저한테 위로를 해주셨죠.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해주시겠다면서요. 아무래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야 할 듯해서 선생님들의 호의를 고맙게 받고 일어나려는데 그 애녀석이 교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저기요. 저 핸드폰 이제 주죠. 우리 아빠 또 부르기 전에. 걔는 저를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질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걔 얼굴을 보면서 걔가 나를 선생 취급 안 하는데 내가 걔를 학생 대접을 해줘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학기가 시작되고서 그 녀석을 계도하려고 애썼던 시간들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치솟는 듯한 기분이었죠. 의기양양하게 저한테 핸드폰을 내놓으라는 그 녀석의 얼굴을 보다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핸드폰 나한테 없는데? 뭔 소리예요. 가져갔잖아요. 부숴서 버렸는데? 아이씨, 뭔 소리예요. 가지고 있잖아요. 뭘 버려요? 걔는 당황하면서 저를 몸으로 밀치고 제 책상 서랍을 열려고 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있던 선생님이 몸으로 얼른 끼어들면서 걔를 막아서셨죠. 뭐 하는 거니? 지금 너 다른 사람 물건 막 만지는 거야? 돌아가서 그냥 네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다시 와. 선생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모두 같이 저희 쪽을 바라보셨어요. 많은 숫자의 시선이 있으니 과연 그 녀석도 더 행패를 못 부리고 씩씩거리다가 아빠 다시 올 거예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는 사라져버렸죠. 저는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머리를 짚었지만 그래도 동료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웃어 보였어요. 그 선생님은 빨리 병원에 가라고 제 등 뒤를 밀어서 내보내 주셨죠. 그런데 저는 가기 전에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교장실로 향했어요. 다행히도 교장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왜 왔냐고 묻는 탐탁지 않은 눈길 앞에서 저는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직서입니다. 뭐? 아니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 뭘 그런 일 때문에 사직서를 내? 그 애한테 핸드폰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저 몰카 찍은 증거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인간한테도 사과 안 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송 선생 고소한다니까. 하라고 하세요. 아니, 아휴, 이건 내가 지금 수리나 안 하겠네. 머리를 식히고 다시 내일 와서 내도록 해. 이런 식으로 굴면 그 학급은 다시 담임이 바뀌는데 애들은 생각 안 하는 거야? 교장은 준엄하게 저한테 반의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순간 머릿속이 차게 식는 것 같아서 그럼 알겠다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하고서 돌아섰습니다. 조퇴하는 길에 마음이 정말 두 갈래였어요. 그래도 대학부터 임용고시, 교사로 임해서 현재까지의 모든 세월을 다 허송세월로 돌리게 되는 사직서보다는 이번 일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교사 일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아예 그만둬버리는 게 낫지 않나. 머릿속이 정말 혼란스럽더군요. 게다가 제가 그만두면 반의 담임이 또 바뀌게 되니 얌전하고 순한 다른 학급 아이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어 집에 가서도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번호를 보니까 또 그 아버지였어요. 저는 그냥 번호를 내려보다가 받지 않고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전화가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끈질기게 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스토킹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는 정말로 핸드폰을 그냥 꺼버릴까 했는데 사직할 각오까지 한 마당에 대체 이 인간이 또 무슨 소리를 할까 궁금해서 한 10통쯤 왔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또다시 욕설이 줄줄이 튀어나오더군요. 야, 너 내가 기회 줬는데 또 애한테 지랄했어? 뒤진다 진짜. 교장이 설설 기면서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해서 봐줬는데 핸드폰을 부쉈다고? 너 제정신이냐? 저는 이게 욕설 듣는 처음이 아니라서 이미 익숙해진 건지 그렇게 막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듣고 있자니 조용해서 저쪽은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야, 왜 대답이 없어? 이제 학부모가 우스워 보여? 내가 너 고소해서 꼭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 니네 부모는 너 그렇게 키웠냐? 선생이라는 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야, 니네 애미 애비는 대체 뭐 하는 것들이길래 이런 걸 선생이랍시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사람 말이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가자 더 듣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확인차 물어보았죠. 아버님, 이 동네에서 정비소 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여기 아는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해서 너 가만히 안 둔다. 애 핸드폰 들고 와서 우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네 부모까지 와서 무릎 같이 꿇어. 듣다 보니 이게 정말 요즘 말하는 진상 학부모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일 뵙죠라고 말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또다시 전화가 왔지만 아예 그 번호를 차단시켜버렸죠. 저는 그렇게 하고서 거실로 나갔어요. 제 방에서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서 저를 걱정하며 안절부절하시던 엄마가 저한테 얼른 달려오셔서 제 손을 붙들고 소파에 가서 앉으셨죠. 대체 무슨 일이야? 너 뭐 큰일 있지? 계속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엄마, 나 사직하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엄마는 너무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인이 되어 직업적으로 독립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다 해결된 다음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구석으로 몰린 마당에 저희 부모님의 힘을 빌리지 않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유치하고 치졸하긴 해도 저도 그냥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엄마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했다가 새하얗게 변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엄마는 벌떡 일어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셨습니다. 그런 짐승 새끼 같은 애비하고 자식 새끼가 다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너한테 그 지랄을 했다고? 심지어 교장은 너한테 사과하라고 했고. 그래서 나 더 이상은 못 다니겠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취업하려고. 그래. 그리고 네가 뭐가 모자라서 거길 계속 다니니? 넌 네 아빠 사업이나 건물 하나만 물려받아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어. 그 새끼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고소? 고소 같은 소리 하네. 네 아빠 아는 정관만 몇 명인지 아니? 엄마가 거의 입에서 불을 뿜을 기세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헤 웃었어요. 안 그래도 아빠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 아빠 건물 중에 우리 학교 앞쪽 1층에 정비소 있는 곳 있지? 있지. 그 정비소가 그 앱이라는 놈이 하는 곳이래. 뭐? 하면서 엄마는 더욱이나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 정비소는 코로나 때부터 쭉 장사가 안 되어서 그때 한번 임대료를 내려주었고 요즘은 더욱이나 어렵다고 하도 우는 소리를 해대서 한 번 더 내려줬다더라고요. 심지어 요 몇 달간 그것도 제대로 내지 못했는데 하도 사정을 해서
아빠가 그럼 경기 회복되면 그때 갚으라고 독촉도 안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정을 다 봐주고 있는 인간이 학교에서는 완전히 얼굴을 바꿔서는 담임 교사한테 지랄을 떨어대고 있었던 거였어요. 세상에, 난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 엄마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이 부모님께 사정을 할 때는 그렇게 세상에 없이 가련하고 가엾은 가장처럼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가 둘에 아내도 아픈데 장사가 안 되어서 너무 힘들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요. 돈이 없어 생활도 힘들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기에는 제가 압수한 애의 핸드폰이 아주 최신형이더라고요. 제 것보다도 훨씬 더요. 그리고 곧 아빠가 돌아오시자마자 엄마하고 저는 그 사정을 전부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평상시에는 자상하고 다정한 분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급발진도 그런 급발진이 없거든요. 아무 말 없이 저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더니 아빠는 곧 말씀하셨어요. 너 내일 아침 일찍 사직서 내고 와라. 교장 이야기 들을 것도 없다. 네가 애들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교사를 직업으로 삼은 거지. 생계 때문에 돈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곳에서 네가 고생할 필요 없다. 아빠는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 집이 뭐 저 하나쯤 돈 안 번다고 어떻게 되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이 동네에만 상가 건물 제법 큰 걸로 4채가 있고 서울 안에 좀 더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빠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서 저는 학교로 들어갔어요. 일부러 조금 늦게 가서 학생들이 드문드문 등교하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서 곧장 교장실로 갔어요. 커피를 마시려던 교장이 놀라서 저를 돌아보았는데 그냥 사직서를 내려놓고서 돌아서서 나와버렸죠. 그리고 아빠가 기다리다가 차에서 내리셨어요. 저희 아빠 차가 좀 겉으로 보기에 많이 튀는 외제차라서 운동장에 세워놓으니 학생들이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쪽팔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빠하고 같이 학교 앞쪽 그 정비소 쪽으로 갔어요. 학교 앞 골목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이라서 상당히 가까웠죠. 정비소가 아직 열기 전이었지만 어차피 그 뒤쪽에서 살림집하고 같이 있는 형태라서 아빠가 곧장 그 정비소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한테는 그쪽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지만 아빠가 짧게 몇 마디 하니까 나오겠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고서 채 3분도 안 지났는데 헐레벌떡 사장이 뛰어나왔어요. 바로 그 싸가지 없는 애 녀석 아버지였죠. 순간 그 사람은 저하고 눈이 마주친 채로 무슨 일인가 헷갈리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 사람한테 그러셨죠. 인사해. 내 딸일세. 안녕하세요. 초면은 아니죠? 제가 그 아저씨를 노려보면서 말하자 순간 말이 안 나오는지 어버버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그 사장님, 이 아가씨, 아니, 이 선생님이 사장님 따님. 그래, 내 딸이고 내가 어젯밤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네. 아빠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굳어 있었고 그 사람은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헬쑥해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답변할 말도 찾기가 힘든 듯 그 사람은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딸 사직서 내고 오는 길일세. 그동안 내가 자네한테 임대료도 받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되는군. 사직서를 내셨다고요? 아니 그게... 고소하실 거면 하세요. 저도 아빠 변호사 좀 빌려서 쓸 테니까. 안 하시면 저희가 고소하려고요. 제가 무표정하게 말하자 얼굴 표정이 진짜 볼만하게 변하더군요. 이번 달 안으로 가게 비우게. 지금까지 안 낸 임대료도 이번 달 안으로 내고. 안 내면 고소장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남기시고서 아빠가 돌아서셨어요. 그 아저씨가 달려와서 아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아빠가 저 먼저 집에 가라고 손짓을 하셨죠. 그러고서 저는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아빠한테 매달리고 울고불고 난리였던 모양이지만 아빠가 봐주지 않고 곧장 가게 비우라고
선고를 해버리셨더라고요. 안 그러면 정말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다고 하셔서 결국 그달 안에 그 정비소는 허겁지겁 이사를 나갔고요. 물론 살림집도 같이 있었으니 거의 나앉다시피 한 모양이었어요. 소문으로는 어디 반지하 집으로 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선의에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 저한테 고약한 짓을 하려다가 된소리를 맞은 꼴이라 별로 불쌍하지도 않았었죠. 결국 저는 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어요. 당시를 생각하면 다시 교사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네요. 요즘 교권 추락으로 여러 사건이 많은데 다시 한번 제 경험이 생각나고는 한답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대대손손 남부럽지 않게 부유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경우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지주로 이름을 날렸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에 와서는 재산이 더 늘어나 진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어지간한 대기업 쪽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저희만큼 돈 많은 사람들도 없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감사하게도 집안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제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보다 비싼 옷만 입고 비싼 음식만 먹었고 워낙 실력이 좋아서 어지간한 돈으로는 학생들도 잘 안 받는다는 선생님들만 골라서 초빙하여 집에서 과외를 받았어요. 다행히도 공부머리가 없진 않은 덕분에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쉬웠고 제 스스로도 공부 잘하는 제가 너무 좋았죠. 보통 얼굴이 예쁘거나 아니면 잘 살거나 그것도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이 셋 중 하나만 갖춰도 만인의 부러움을 사지만 요즘은 예쁘면서도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꾸는 것도 열심이었고 당연히 공부도 누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척 많은 부러움을 샀죠. 제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먼 친척에게까지 전화가 와서는 축하 인사를 받을 정도였죠. 부모님도 제 의대 합격 소식에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국내에서 의대 하면 첫손에 꼽을 만큼 좋은 곳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실력 있는 의사가 돼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유명해지는 거야. 이미 부모님 덕분에 돈이라곤 차고 넘쳤고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만 해도 상속세 걱정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지만 제 손으로 일구어낸 엄연한 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의대에 가서도 성적으로 1, 2등을 앞다툴 만큼 노력했고 덕분에 교수님들이며 부모님 지인 중 의사 쪽으로 아는 분들이 절 워낙 좋게 봐주셔서 졸업하고 난 뒤에는 큰 병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의사가 되고 나니까 제 생각보다 허무하더라고요. 의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유명해지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의사가 되고 나니까 갈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제 미래 하나만을 보느라 놓친 것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유 있는 집에서 풍족하게 자랐지만 저는 친구들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고 변변찮은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저 나중에 일단 제 꿈을 이루고 나면 친구든 연인이든 그때 가서 사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때가 되어서야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분명 많은 것들이 제 곁에 있는데 정말 심심할 때 부를 친구가 하나 없다는 것, 힘들 때 투정 한 번 부릴 애인이 없다는 건 정말 제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레지던트 생활을 끝내고 부모님 도움으로 제 이름을 앞에 단 산부인과를 개원하여 쉴 틈 없이 일하는 중에는 생각나지 않았지만 병원부를 모두 끈 뒤 집으로 돌아가면 익숙한 고독이 저를 덮쳤어요. 그 고독을 잊을 수 있게 된 건 지금의 남편을 만난 뒤였습니다.
갑자기 소개팅을 받아보라고요? 글쎄요. 한 번도 안 받아봐서. 내가 오죽하면 선생님 생각이 나서 연락했겠어요. 마침 딱 나이대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고 성격 우직하고 강직한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믿져야 본전이니 일단 데이트라도 한번 해봐요. 선생님은 상대방 직업 같은 거 별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제의해보는 거예요. 남편은 레지던트 생활 당시에 얼굴을 알게 된 동료 레지던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은 아니라 나중에 병원을 따로 개원한 뒤로는 연락도 몇 번 안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던 거라 무슨 일인가 했는데 소개팅을 받아보라는 말이더라고요. 슬슬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낯을 가리기도 하고 소개팅 같은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조금 머뭇거리는데 하도 한 번만 만나보라고 후회는 없을 거라 그래서 그래, 만남도 내가 나서야 생기는 거지. 데이트한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까 한번 나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소개팅을 가게 되었어요. 보통 급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 혹은 남편 될 사람이 꼭 저와 같은 전문직이 아니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고 저를 평생 사랑해줄 사람이면 괜찮았죠. 돈은 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개팅에서 만나게 된 남편은 딱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과 완벽히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래로 동생들이 많아서 옛날부터 동생들 챙기느라 바빴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승진 씨는 형제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제가 장남이고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예전부터 동생들을 제가 많이 돌봤는데 그 덕분인지 제가 저희 부모님보다도 살림을 잘해요. 남편은 가정적이고 가족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무분별하고 가볍게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었고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그 소개팅 자리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먼저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연인이 되는 것은 금방이었어요. 당시 저는 남편과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지체 없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족을 꾸리는 게 제 꿈이기도 했고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는 게 추세라지만 그래도 결혼이 너무 늦어지면 애 낳는 데 있어서도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건강하고 괜찮을 때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절 사랑하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도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완강하게 결혼을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나도 당신 너무 좋아해.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면 분명 그 누구보다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집이랑 당신 집안은 너무 다르잖아. 나랑 당신 자체도 그렇고. 내가 당신 발목을 잡는 게 아닐까 싶어. 의사인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 집안 역시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돌보아야 했던 걸 감안하자면 가난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그 때문인지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부터 약간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데이트할 때 제가 비용을 내는 날이 더 많았는데 남편은 은연중에 그것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어쩌다 비싼 가방이나 옷을 입고 나오면 내심 아닌 척하면서도 데이트 내내 그걸 신경 쓰기도 했어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 입장에선 그게 또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언질없이 부모님에게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부모님은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어지간해선 허락하겠다만 라고 하면서도 내심 남자친구 직업이나 남자친구 집안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주 흡족해하진 않는 느낌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남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 죽자사자 노력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2년 정도 연애한 뒤 간신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환영했어요. 아유, 우리 집에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경사야? 시부모님은 제가 의사라는 사실을 무척 좋아했고 저희 친정집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더 기뻐하셨죠. 그 기쁨이 오로지 순수한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저는 그 모습이 마냥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식 배우자 될 사람이랑 그 집안이 좋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도 하니까 전부 이해하고 저 역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신 만큼 전 결혼하고 나서도 별다른 시집살이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결혼하면서도 시부모님이 어떤 시집살이를 시킬지 많이 걱정했거든요. 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며 친척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왜 이렇게 요즘 세상에 시월드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똥오줌 묻은 팬티를 시어머니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일일이 손빨래했다는 얘기에 기함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런 며느리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내심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시댁에 가서 뭘 하려고 하면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셨죠. 넌 그냥 앉아 있어라. 음식은 내가 차리면 되니까. 아니에요. 저도 거들게요. 아유, 아니다. 우리 의사 며느님한테 어찌 물을 묻히게 만드니. 당시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남편과 각각 4살, 5살, 6살씩 차이 나는 두 아가씨와 도련님이 있었는데 당시 그 집에서 결혼을 한 건 남편뿐이었거든요.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인 만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조금 눈치가 보였는데 시부모님은 시댁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본인이나 아니면 아가씨들과 함께 했고 저는 절대로 집안일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명절에 전부 치는 것도 늘 저만 빼고 했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상차림이라던가 청소라던가 모든 것들이 전부 저만 면제였어요. 처음이야 그런 대접이 어색하고 그랬지. 시간이 흐르니까 나중 가선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시부모님이 배려를 해주는 거라 생각했기에 생신 때나 중요한 날이면 늘 두둑하게 용돈 드리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도 하나 낳아서 임신을 하는 동안 그리고 출산 직후를 제외하고는 돌보미를 통해 돌보며 저는 의사 생활을 유지했죠. 아무래도 남편 수입보다 제 수입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의사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아예 포기할 수 없기도 했고요.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도 엄마로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었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어느 정도 함께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준 덕택에 버텨나갔어요. 그렇게 아이가 2살 정도 됐을 때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집안에 갑작스러운 비보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동생의 죽음이었죠. 세연아, 네가 어쩌다 이렇게 일찍 가버린 거야?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만큼 공부 욕심 많은 아이였고 학생 때부터 그 기업에 꼭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온 동생이었기에 동생이 해당 기업에 합격했을 때 저희 가족 모두 축하하면서 파티를 열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누나와 남동생답게 가끔씩 싸우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누나인 저를 잘 따르는 동생이었기에 여느 남매보다는 서로 연락도 많이 하고 함께 시간을 자주 보냈어요. 비록 동생이 일을 다니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턴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늘 걱정 어린 문자를 주고받으며 멀리서나마 서로를 생각하고 응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도 당연히 난리가 났고 늦게 연락받은 저 역시 장례식장에서 허망하게 동생을 보내야만 했어요. 동생이 가고 나서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죠.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면 동생이 받아서는 누나, 웬일이야? 라고 할 것 같고 문자를 보내면 바로 답장이 와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만 같은데 이미 저는 결혼으로 인해 분가해서 사느라 남동생과는 떨어져 있던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든 원하면 남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던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은 제게 다가오는 감의 자체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소중한 남동생이 떠나고 나서 남은 것은 본가에 있는 남동생의 집 몇 개와 그리고 보험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인들의 도움 요청으로 보험을 워낙 많이 들어둔 덕에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보험금을 모두 제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돈을 선뜻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당장 그만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제 동생의 목숨값인 만큼 마냥 큰 돈이라고 해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남편은 분명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곳에 갈 거야.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마. 그런 모습 보면 하늘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 라며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애썼고 저는 그런 남편의 위로를 받을 때마다 아, 내가 결혼 정말 잘했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딱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만요. 얼마 전에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러더라. 세연이 보험금을 내가 받아서 썼으면 좋겠다고. 한 4억 정도 된다는데 내가 그냥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세연이 떠나고 남은 돈인 건데 그걸 받는다고 해서 잘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남편에게 보험금 얘기를 한 건 별 뜻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저는 제가 봐온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런 제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보험금 이야기에 전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정색까지 해가며 저를 힐난했습니다. 아니, 보험금이 4억이나 되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왜 그랬어 대체? 왜 그랬냐니. 내 입장에서 내 동생 목숨값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게다가 당장 우리가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큰 돈은 미리 받아두면 좋은 거잖아. 물론 남은 자식은 당신 하나니까 나중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두 분 재산은 다 당신께 된다고 해도 지금 4억을 갖고 있으면 혹시나 나중에 급정 같은 거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세연이가 죽었는데 그깟 돈이 무슨 소용인데? 그 돈이 아까워서 나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야?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지금 고작 돈 때문에 눈이 돌아간 거야? 그거 세연이 목숨값이야. 그 누구도 함부로 쓸 수 없어. 절대 다시는 내 앞에서 그 돈 이야기 꺼내지 마. 남편은 제가 동생의 보험금을 마다한 것이 멍청한 짓이라며 저를 설득하는데 무려 30분을 넘게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 모습에 말대꾸 아닌 말대꾸를 하면서도 어안이 벙벙했죠. 왜냐하면 지금껏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정한 거면 그게 맞다고 해주는 사람이었고 단 한 번도 제 선택에 있어 이런 식으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막말로 당신이 동생 생각에 4억이나 되는 보험금을 거절했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처남이 그걸 알아줄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설사 알아준다고 해도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인데? 그리고 처남은 하늘나라에서 누나가 쓰길 바라고 있을 줄 모른다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괜히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세연이 진심으로 아낀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내가 동생 죽고 남은 보험금을 쉽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동생 아낀 걸 모른다는 게 아니야. 아낀 건 아낀 거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건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당신은 동생 죽은 게 슬프다고 현실적이지 못하게 판단하고 있잖아. 챙길 건 챙겨야 나중에 후회 없지. 여보, 이게 현실이야, 현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난 그 돈 안 받은 거 후회 안 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금도 당신이랑 나 버는 것만으로 자식 키우고 우리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잖아. 어머님이랑 아버님 적지만 용돈도 드리고 저축도 하고 돈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 돈 안 받았다고 해서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하여간 넉넉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뭘 모른다니까. 됐어. 아무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뭐가 진짜로 당신 위하고 우리 위하는 길인지. 예상치도 못한 남편과의 말다툼에 전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나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정말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라고. 지금 당장은 남동생이 하늘에 간 지 얼마 안 됐으니 제가 너무 예민해서 맞는 말도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걸 거라고 절 위로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동생의 보험금을 받는 쪽으로 생각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나중이라도 괜찮다고 필요하면 꼭 이야기하라고 말했지만 알겠다고 하면서도 저는 내심 확신했어요. 최소한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먼저 돈이 급해 남동생의 보험금을 달라고 할 일은 없다는 걸 말이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야기가 다 끝났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부탁에 저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깊은 불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예감했죠. 진성이 애미야, 이번에 보험금 받을 일이 있다면서? 저는 남편을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제안한 남동생의 보험금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지도 않은 남동생의 보험금을 알고 있었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순간 분노로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그냥 남편이 별 의미 없이 말을 전한 것이라 생각하고 네, 어머님. 그런데 받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동생이 죽고 남긴 돈이라 그런지 받는다고 해도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라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과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에휴, 승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혹시나 했더니 정말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산 선배로서 말할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듣거라. 너 진짜로 그 돈 안 받을 생각이었니?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굴어? 죽은 사람이 뭘 알아준다고. 오히려 네 사돈 총각은 그 돈 받아서 네가 써주는 걸 더 좋아할 텐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니? 어머님,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거.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보험금 모른 척 받아서 우리 승미 결혼 자금으로 좀 대줄 수 없니? 우리 승미가 이번에 결혼할 사람을 좀 데려왔는데 아휴, 저쪽에서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지. 우리 집 체면도 좀 살릴 수 있으니 준비 좀 해다오. 내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야. 내가 조금씩 갚아 나가마. 저 그 보험금 받을 생각도 없어요, 어머님. 제가 개인적으로 저축한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도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너는 네 남편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도 도와주기가 힘드냐? 시어머니는 그 보험금으로 아가씨 결혼을 도와줘야 한다면서 제가 안 된다고 하자 진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싹 변해서 엄청난 욕을 퍼부었어요. 집 밖에 모르는 것이라느니, 집 좀 잘 산다고 돈 귀한 줄 모른다느니,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남동생 보험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에 정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결혼 예정인 아가씨까지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며 징징거리는 통에 저는 이걸 그냥 가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원래는 남의 일이기도 하고 제가 신경 쓸 상황도 아닌 만큼 평생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가씨는 결혼하려던 남자 이전에 다른 사람과 동거를 몇 년 동안 한 이력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이가 생겨서 급히 지운 적도 있거든요. 제가 낙태를 도와준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과 아예 갈라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 돈도 아닌 엄연히 저희 집 돈에 눈이 멀어서 제 남동생의 안타까운 죽음조차 기리지 못하고 그저 4억이라는 보험금 타령만 해대는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아가씨가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남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가씨의 동거 사실, 낙태 사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이야기하고 증거 사진까지 첨부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 다 알고도 결혼하시는 거면 쓸데없는 이야기 한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만약 모르셨다면 결혼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 다 돈에 미쳐 있고 괜히 멀쩡한 사람 들어와서 고생하지 말라고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한 뒤 제 집에서 남편을 쫓아내고 이혼 서류만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가씨와 결혼하려던 남자가 결국 결혼을 물은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하고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 말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지금은 이혼 소송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동생이 뒤늦게나마 절 구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루빨리 이혼하고 저도 제 온전한 삶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두렵습니다. 사연을 담담하게 써내려갔지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제 진심이었어요. 모든 게 두렵습니다. 인간관계에 치가 떨리네요.
저 잘한 거 맞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힘든 사람들이 많고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만큼 괴로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최근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탈모까지 오다 보니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이건 다 저희 올케 때문인데요. 저도 결혼해서 시댁이 있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정도로 시댁과 척지고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올케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처음 제 동생과 결혼할 때부터 제가 얼마나 잘해주고 챙겨주었는데 은혜를 도통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한테 괜스레 애정을 쏟은 것 같아서 이젠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남편도 처음엔 뭐하러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냐 했지만 전 남동생과 워낙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올케 자리가 늘 걱정됐어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남동생이었고 저보다 훨씬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 올케가 새로 들어온다면 정말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얻은 동생네 부부였지만 저는 가끔 남편을 대동하고 그쪽에 들러 반찬도 갖다 주고 얼마나 잘 챙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 올케와의 사이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답니다. 우리 올케는 남동생과 동갑이고 저와는 7살 차이가 나요. 이렇게 훌쩍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저도 더 마음이 가서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애들과 자주 자리를 갖곤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저한테 거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 미진아. 그럼 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케네랑 만나는 거야? 그거야. 네 동생은 좋을 텐데 올케는 아무 말 안 해? 7살 위에 신우이랑 매주 만난다니 너무 불편하겠다. 한편으론 그럴 법도 하지만 사실 딱히 저희 올케 반응은 그렇지 않았기에 저도 대답은 했어요. 아니야, 무슨. 우리 올케는 나랑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만나서 남동생 흉도 보고 가끔 같이 수영도 다니고 진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 수영 다니자고 제안했던 것도 올케인데? 사실 그 말 그대로 올케는 저와 만나서 카페도 가고 가끔 남동생 없을 때 집에 불러서 시간 보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구민회관에서 하는 수영도 본인이 같이 다니자고 저에게 알려주었기에 몇 달 같이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꽤 깊은 얘기들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올케도 저한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는지 정말 친언니 같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답니다. 저도 듣고 무척이나 안쓰러웠고요. 형님, 사실 저희 아빠가 저 어릴 때 집을 나가셔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상견례 때도 보셨겠지만 아빠를 그 자리에 나오도록 하느라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젊을 때도 저희 엄마 고생 너무 많이 시키셨는데 나중에 저렇게 연세가 들어서 집으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놓고 막내딸이 시집 간다니까 아빠 노릇하겠다고 하는데 아빠와의 공백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너무 어색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참 찡하기도 하고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멀쩡히 잘 계시는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올케의 마음을 가늠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나름 잘 커서 직장도 일찍 다니고 이렇게 결혼도 한 걸 보니 대단하단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케가 덧붙이는 말은 꽤 저를 흐뭇하게 했답니다. 사실 전 언니는 없고 위로 오빠들만 있어서 형님 같은 언니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바람에 응석도 제대로 못 부려보고 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먼 친척 언니 마냥 형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오순도순 얘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까 정말 만족해요. 저는 결혼하고 진짜 행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올케의 말 하나하나가 어찌나 예쁘던지
저도 그 말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더더욱 잘 챙겨주게 되었어요. 가끔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있거나 남편과 다투는 얘기거나 이런 것들을 저도 꽤 소소하게 했답니다. 그때마다 올케 역시 밤새도록 제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위로도 아주 따뜻하게 해줬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던 우리에게도 그 사이를 시험하듯 어떤 관문이 닥쳐오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장애물을 잘 넘기지 못했어요. 사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진 잘 모르겠고 신우 올케 사이는 아무래도 이런 게 어려운 건가 싶어 괜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제가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신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서 그런지 올케가 조금씩 거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날 일은 솔직히 제가 서운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말이에요. 저는 올케와 남동생을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보고 있었고 마음이 더 갔다면 올케한테 갔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케는 그날 뭔가 오해를 했는지 이후로 조금씩 연락을 대놓고 줄여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너무 티나게 말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소같이 우리는 동네 근처에서 만나 같이 장을 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날 차를 몰고 온 올케 표정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저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올케가 먼저 말을 하진 않기에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윽고 시간이 지나 마음이 좀 풀어진 건지 그제서야 올케가 입을 열더라고요. 듣는 내내 저도 좀 심란해졌었고요. 형님, 사실 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요. 왜 그래, 올케? 혹시 뭐 동현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전 그냥 농담 삼아 던진 얘기였는데 올케가 아무 말 않고 한숨을 쉬는 걸 보니 앞불싸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사실 제 동생은 우리 집에서 나름 막둥이로 커서 그런지 약간 응석을 다 받아주면서 키운 바가 있었는데요. 혹시 얘가 뭔 사고라도 쳤나 싶어 왠지 모르게 조마조마해지더라고요. 이때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고 요즘 남동생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서 올케가 잔소리를 한 모양이에요. 그때 아마 술김에 버럭하고 화를 냈고 놀라서 같이 화를 내는 올케에게 이 녀석이 뭔가를 던진 모양이에요. 다음날 동생이 술에서 깨서는 그렇게 싹싹 빌고 울고불고 매달렸다고 했어요.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나 참 망신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애가 저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 올케도 적당히 넘어가줘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말로 옮겼을 뿐인데 올케는 그게 무척 서운했나 봅니다. 올케, 그래도 동현이가 저렇게 사과도 했잖아. 던져서 어디 맞은 건 아니었고 다신 안 그런다고 하니까 이번엔 좀 넘어가주면 어때? 남자들 잘못 한두 가지 한 것 가지고 그렇게 그때마다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눈 부릅뜨면 결혼 생활 힘들어. 앞으로 또 사고를 얼마나 칠 텐데 그냥 이 정도는 가볍게 봐줘. 못 본 척, 다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척 해주는 게 지혜야. 그래야 남자들도 고마운 줄 알더라고. 저는 100번 맞는 말 했다고 생각했고 저도 결혼 연차가 깊어지다 보니 이런 말도 할 줄 알게 되었구나 싶어 새삼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런데 올케가 전에 없이 갑자기 표정이 날카로워지더니 찬물을 확 끼얹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어떻게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에 아주버님이 형님께 손찌검하셨다면서 그때를 평생 못 잊겠다고 하시더니 제 남편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손댄 건 아니지만 저한테 물건 던진 걸 보고 저도 꽤 충격받았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형님은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그리고 사고를 또 치다니요? 그건 또 무슨... 남편은 저에게 있어서 어디까지나 남편이지 아들이나 남동생이 아니에요. 저희 둘은 동등한 입장인데
어떻게 제가 다 받아줘야만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 말이 잘 맞고 마음이 통할 땐 참 좋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반기를 드는 올케의 모습은 처음 봐서 그런지 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언니 같다며 들러붙어 아양 떨 땐 언제고 저들 부부싸움에 대해 자기 편 안 들었다고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걸 보니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은 제가 얘네들보다 윗사람이고 어른이니 중심을 맞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침 꿀꺽 삼키고 말했는데 이후로도 올케의 표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더군요. 올케, 난 동현이 편드는 게 아니야. 물론 얘가 잘못했어. 나도 얘를 혼낼 거야. 그런데 부부 사이에 그런 크고 작은 일은 많이 있다는 거야. 일일이 다 싸우며 살아가면 둘이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 모자란데 너무 아깝잖아. 잘잘못은 가리되 너무 심각하게 끌고 가지 말잔 얘기고. 그랬더니 이 말에도 전혀 표정이 달라지지 않은 채 답하는 올케의 말을 듣고 전 너무 놀랐고 그때는 정말 못 참고 화를 내버렸어요. 그럼 형님도 그때 아주버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다 덮고 가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앞으로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못 참겠다고 하셨으면서 저한테는 동생 일이니 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니 내가 우습게 보이나 싶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결국 저도 왁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올케, 올케랑 동현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우리 남편이랑 내 얘기를 끌고 와? 말이라고 뭐 단줄 알아? 친할 때 했던 얘기를 왜 이런 화제에 끌고 와서 비교하네 뭐네 뭐 가르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진짜 적당한 선을 모르네. 제가 이 정도까지 화내니 올케도 일순간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그러고 죄송하다면서 분위기를 수습했는데 그날 내내 정말 너무 기분이 개운치 않았어요. 우리 둘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냉기가 흐르게 되었고 그렇게 며칠을 쭉 지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도 이때 너무 화냈나 싶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 무렵 때 올케가 임신 초반이기도 했고 나 역시 임신해봐서 알지만 한창 예민한 때이니 더 그렇게 반응했을 수 있겠다 싶었고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제가 윗사람이니 먼저 손을 내미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어째 올케의 반응이 좀 쎄한 거예요. 이후의 반응들을 보니까 제 예감은 과한 게 아니었더군요. 올케, 이번 주에 동현이랑 셋이 뭐라도 먹으러 갈까? 내가 알아봐둔 데가 있거든. 그런데 올케는 단번에 대답하는데 좀 찜찜하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그날은 제가 일이 있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뵐게요. 이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아서 기다려보다가 어디 아프냐고 연락도 하고 음식도 남동생 편에 들려서 보내곤 했는데 영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올케가 의도적으로 저를 적대시하고 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제가 연락해도 대꾸도 잘 안 하고 남동생이랑도 여전히 냉전 중인 것 같아 보였어요. 동생이 날이 갈수록 그날 한 일을 후회하면서도 자기 와이프가 잘 안 풀어주고 저렇게 있으니 너무 괴롭다고 하더군요. 어째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있을수록 올케도 참 너무한다 싶었죠. 게다가 이후에 저희 엄마 칠순잔치도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색이 외며느리인데 그런 것에 대해 정말 코빼기도 관심 없어 보이더군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 칠순 때 정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서 챙겨드렸거든요. 올케가 임신 중이긴 하지만 솔직히 결혼해서 임신을 자기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안 해봤나요? 당시 저도 만삭의 몸에 첫째까지 데리고서 칠순상을 신경 써서 차렸고 그날 손님들도 맞이하고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케는 이제 고작 애기 하나 임신해서는 초반에 있던 일 하나 가지고 시댁 식구들 전체를 등지고 모른 척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저 때와는 세대가 다르다지만 그래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모른 척 눈 감고 있는 게 좀 속상했어요. 보다 안 되겠어서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게 되었답니다. 여전히 올케는 반응이 영 시덥잖았고요. 올케, 한 달 뒤에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알고 있지?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도와줄 거 있어? 저도 조금은 서운한 거 꾹 참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대꾸하더라고요. 아,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입덧도 너무 심하고 종일 누워만 있어요. 한 달 뒤에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서 식당을 예약해둘까 해요. 여기서 얼마나 화가 욱하고 올라오던지. 글쎄 우리 엄마 그냥 생일도 아니고 칠순을 갖다 일개 식당 하나 예약해서 끝낸다니요. 이때 완전 터져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 챙기는 시어머니 생신에다 칠순인데 그것 좀 참고 하면 될 것을 어찌 그리 말하냐고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올케는 그것마저도 못마땅했던지 그냥 네네 알겠다고 하면서 끊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나 지켜보려고 저는 계속해서 다른 며느리들이 준비하는 칠순상 사진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칠순상 준비 예 같은 것들을 올케한테 보냈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엄마가 싫어하는 거랑 좋아하는 것들 물어보기 불편할 테니 내가 알려준다 하면서 살뜰하게 챙겼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아무런 대꾸 없이 확인만 할 뿐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대망의 엄마 생신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동생네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보니 나름 제 잔소리가 먹힌 것인지 이래저래 음식들을 다 챙겨놓긴 했더라고요. 엄마가 싫어하는 메뉴들도 잘 피했고 좋아하는 것들도 신경 써서 차리긴 했고요. 저도 도와준다며 주방에 같이 들어가서 돕다 보니 여기저기 밀키트용 박스나 배달 플라스틱 박스가 있던 걸 보게 되었어요. 이제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사소한 모양이었죠. 정말 우라가 치밀긴 했지만 좋은 날이니 제가 참는 수밖에 없겠더군요. 이런 건 어디까지나 정성이고 저도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며 밤새서 음식들 재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엄만 이런 배달 음식을 받게 한다는 게 기막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이상 올케와 사이가 벌어지고 싶지 않았고 엄마는 이런 사정은 모른 채 그냥 올케가 정성껏 차려준 걸로만 알고 계시니 그 분위기를 깰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의 칠순 식사를 마쳤고 제가 좀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더니 올케가 아니라며 자기가 하겠다더군요. 여전히 삐져있나 보네 싶어 좀 얄미운 가운데 어째 더 얄미운 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제가 해준다고 할 때는 한사코 거절해놓고 갑자기 자기 너무 어지럽고 허리 아프다면서 제 동생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거예요. 여보, 나 좀 어지러워. 당신이 이것 좀 치워줘. 어머님, 아버님께는 나 누워있어야 해서 마중 못 나간다고 대신 말 좀 해주라. 그래놓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는데 이건 진짜 정말 완전 저를 먹이는 행동이 아닌지 너무 부글거리고 화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좀 힘들다고 시부모님 가시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 남편 설거지나 시키고 말이에요. 시누이인 제가 뻔히 보고 있는데 말이죠. 이날 집에 돌아가서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래도 일단 엄마에겐 좋은 날이었으니 계속 꾹꾹 참고 가슴을 막 두들겨가면서 억지로 잠들었어요. 내 이후로 다시는 저놈의 꼴을 보지 않으리라. 올케에게 만만히 보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었는데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오고 말았어요. 바로 추석 때가 돌아왔고 다 같이 모여 간단히 음식을 해먹게 되었는데요. 저도 추석 때 시댁 가서 이것저것 하고 치우는 걸 무척 싫어하긴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동생네 부부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도 격식은 차리고 싶더라고요. 이때만은 내가 제대로 올케가 도리를 다하게 지켜보리라 마음먹었는데 어쩜 이렇게 제 맘대로 안 되는 건지
거기서 친정엄마가 사고를 쳐버린 거 있죠. 예미진아, 올해는 그냥 모이지 말자. 아유, 나도 다 귀찮고 음식 치우고 하는 것도 다 번거롭고 싫어. 너는 시댁 간댔지. 갔다가 그냥 와서 니네 가족들끼리 보내. 우리야 뭐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모여. 이미 동현이네 말도 해놨고 안 그래도 새애기도 지금 뭐 빈혈이 엄청 심하다나. 하여튼 몸이 좀 안 좋다나 봐. 못 올 예정이었는데 잘 됐다고 좋아하더라. 여기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딱 봐도 시댁 와서 지금 전부치고 집안일 하기 싫다는 걸 팍팍 티내는 건데 순진한 우리 엄마는 그걸 또 고지고대로 받아주고 뭐 하자는 건지 너무 화났어요. 결국 완전 폭발해서 엄마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버렸고 처음 맞는 명절이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 정도는 가져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하도 화내서 그런지 엄마도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았고 그리하여 우리 친정도 다시 모이게 되었답니다. 제가 시댁 갔다가 오면 이제 친정에서 본격적으로 밥 먹을 예정이었는데요. 이날 가보니 올케는 제 눈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보자 하니 이게 어딜 감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치레를 거들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건지 화가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참고 전부치고 있는 올케와 엄마 옆에 가서 인사를 했죠. 이렇게 느긋하게 친정에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까지 보낼 생각으로 말을 건넸는데 돌아오는 올케의 말은 좀 황당하더군요. 형님, 죄송한데 저 저녁쯤에는 저희 친정에 가보려고 해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아빠가 신경 쓰인다면서 얼굴 좀 보자고 하셔서요.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기 낳기 전에 자주 못 들여다볼 것 같아서 가려고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곤 하지만 시댁에 며느리가 와서 어딜 가고 말고 할 것을 자기 입으로 저렇게 결정해서 통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도 약간 당황하셨는지 그럼 점심만 먹고 갈 거냐고 하시고요. 사전에 전혀 협의 안 된 얘기를 저렇게 통보식으로 말하는 올케를 보니 전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딜 생각이 없었어요.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올케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아주 울그락불그락 불독처럼 변해버렸고요. 올케, 그런 얘기를 지금 어른들한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뭐 공지라도 하는 거야? 적어도 나나 엄마한테 미리 의논을 했어야지. 나 이제 시댁에서 일 마치고 와서 친정가족들이랑 오붓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왜 올케가 정해서 어른들한테 툭툭 선심 쓰든 말해? 이 말을 듣고 또 기분이 나빴는지 입을 꽉 다물고 부들부들하는 게 느껴지길래 저는 이어서 더 말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후에 일어난 일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만 이게 아랫사람이 해도 될 행동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다시 떠올려도 이가 갈릴 지경이에요. 제가 몇 마디 더 했다고 눈이 뒤집어져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쳐버렸거든요. 올케, 그리고 무슨 새삼 친정에 가겠다고 하는 거야? 올케 친정 아버님이랑 딱히 감정도 없잖아. 어릴 때 같이 지낸 시간도 짧고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할 땐 언제고 뭐가 그리 애틋하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 솔직히 말해봐. 그냥 시댁에 있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나 나랑 같이 보내기 괜히 거북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하긴 뭐 자기 친정아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니 시댁에 대해선 오죽 남 같겠냐만. 저는 딱 여기까지 말했을 뿐인데 올케가 그때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눈에 초점이 갑자기 없어지는 듯 하더니 제 팔을 엄청 세게 확 우겨잡더니 주방 옆 방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임신도 했고 덩치도 저보다 커서는 그런 몸으로 절 끌고 가더니 저는 정말 당해낼 재간도 없이 순식간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죠.
엄마와 남동생이 황당해서 뭐 하는 거냐고 뒤늦게 소리 질렀지만 이미 그때 올케는 방문을 확 잠가버리더니 느닷없이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뭔가에 홀려서 완전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 마냥 말이에요. 정말 이때만큼 사람이 무섭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게 느껴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 사람이 돼서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꺼냈던 우리 아빠 얘기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뭔데 우리 아빠 얘기 함부로 해? 이렇게 눈이 시뻘겋게 변해서는 제 뺨을 확 내리치곤 머리까지 잡아대는데 전 비명도 제대로 질러보지 못한 채 그대로 머리를 잡혀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겨우 보조키로 뚫고 들어온 남동생 때문에 가까스로 분리가 되어 끌어내지긴 했으나 올케는 마치 악마가 되어버린 양 빽빽거려 놓고 이내 엉엉 울어대는 꼴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너무 싫어! 엄마! 엄마! 이러면서 애도 아니고 미친 여자처럼 자기 엄마며 아빠며 불러대며 우는데 진짜 아무리 임신 중 호르몬이 멋대로 날뛴다지만 저거 제정신 아닌 것 같아서 겁날 지경이었죠. 흥부는 자기가 미친 듯이 해놓고선 배가 땡긴다며 그대로 주저앉아 누워버리고 맞은 사람은 난데 올케만 응급실에 갔지 뭡니까. 전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소리도 못 내고 맞은 부분을 감싸안고 멍청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 와중에 저희 엄마는 또 제 속도 모르고 간다면 그냥 보내면 되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며 옳게 큰일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있죠. 다음날 동생까지 전화 와서는 실제로 처가랑 약속되어 있던 얘긴데 누나는 왜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러냐며 따지더군요. 이쯤 되니 저는 정말 완전 갈 곳 잃은 양마냥 가족들 신경 써서 이렇게 힘들게 혼자 짐을 다 졌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욕만 먹게 되었어요. 이게 다 온갖 임신으로 인한 핑계를 대가며 알량하게 머리를 굴려댄 올케 때문인데 진짜 이 요망한 장난질에 제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번엔 제가 완전 제대로 한 방 먹은 것 같은데 도대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정신 차리고 먹여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임산부랍시고 조금만 싫은 말 들으면 저렇게 냅다 누워버리고 울어버리니 진짜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겁도 없이 신우 뺨을 때리고 머리채까지 잡아댄 저 괘씸한 올케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